저는 오늘 저희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두 모자의 행동이 사람이 할 짓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용서받지 못할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러서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저와 엄마가 사정을 봐주고 그만큼 베풀어줬으면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이혼을 선택했어요. 황당한 건 아직까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그동안 함께 해왔던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고 아깝더라고요. 문제의 시작은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이미 짐까지 풀어놓고 남편과 치킨을 배달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선택한 행동에 당황스러워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따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시모가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같이 다녀왔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거라는 의사의 말 때문에 우울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만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며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상황 파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거실로 나오게 되었죠. 웃으면서 치킨을 뜯고 있던 시모는 저보고 같이 앉아서 먹자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아 표정 관리가 안 되자 눈치가 보였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애는 내가 봐주면 되잖아. 네가 불편해하지 않게 내가 잘할 테니까 너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된다. 없는 듯이 지낼 테니 신경 안 써도 돼.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말을 하셔도 한 지붕 아래에서 살다 보면 마찰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랑도 성격이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얼마나 잦은데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병원에서 우울증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단 같이 지내는 게 회복하는 데 좋다곤 했다지만 이 방법은 되려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주지 않겠어요? 차라리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하는 게 여러모로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 와서 지금 힘들다는데 이렇게까지 냉정할 필요는 없잖아. 잠깐 지내는 건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돼? 그래,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랑 함께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내가 같이 있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사지 멀쩡한데 가만히 있겠니? 집안일도 하고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여기 있는 동안 집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건 거의 다 해줄 테니 우리 좋게 지낼 수 없을까? 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좀 하자.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미안하긴 하지만 나도 오죽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되레 저에게 큰소리치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시모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예 눌러붙을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고집으로 당분간만 지켜보기로 했는데 예상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저와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상한 결과였기 때문에 크게 실망스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과 따로 집 밖에 있을 때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던 거야. 지금 집안 꼴을 봐봐. 저게 사람 사는 집이야? 처음에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들어왔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신경 쓰지 않게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주고 애도 봐준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데 기분이 좋겠어? 요즘엔 먹기만 하고 설거지조차 하지 않으시잖아. 딱 한 달 지났어. 1년도 아닌 한 달이라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시면 본인이 먹은 것 정도는 설거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당신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 애 키우는 집이면 깔끔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된 게 전보다 더 심해졌어? 아휴, 그만 좀 해라. 얼마나 지저분해졌다고 그러는 거야?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지. 지우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정부야?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아, 그래서 집안꼴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요양이 필요해서? 음식 먹은 봉지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어머님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세탁기 한번 안 돌리고 도대체 왜 씻지는 않으시는 건데? 몸에서 냄새 나는 건 알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애를 놓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일주일 내로 당장 나가시라고 당신이 말씀드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함께 사는 공간에서 기본적인 건 해야지. 도대체 저게 무슨 민폐야? 저것도 다 우울증에서 오는 거라고.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우리랑 함께 사는 게 편하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지. 불편하면 저러겠어? 전에 살던 집도 며칠 전에 처분돼서 지금 갈 데도 없잖아.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당신도 잘 알지? 혼자 외로우셔서 그런 거라고. 웃기고 있네. 어머님이 외로우셔서 지금 저러시는 걸로 보여? 아버님이 왜 세상 떠나셨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어머님이 아버님을 하도 못살게 굴어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던 거 몰라? 어머님이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지?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성격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때 술만 먹으면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아버님과 얼굴만 마주하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형편없는 남자 만나서 나이 들어서도 궁상맞게 살아야 된다고 평생 힘들게 일만 해오신 아버님한테 욕을 퍼부었을 때 견디지 못해 집 밖으로 나가셨다가 사고가 난 거 몰라? 그 일을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 어머님 저러시는 거 완전 가면 쓴 두 얼굴이라고. 솔직히 어머님이 우울증 걸렸다고 했을 때부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누구 때문에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지난 일을 뭐하러 꺼내? 우리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속으론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좀 이해해주면서 살아. 아니, 난 더 이상 이해 못 해주겠어. 서로 잘해도 모자랄 판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어머님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당장 집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려. 저 집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지금 권리 주장하는 거야? 정말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네. 나도 너랑 같이 사는 게 편한 줄 알아? 지긋지긋하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집이 돼지우리 마냥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사람 사는 집안꼴이 아니라서 저도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시모는 우울증이 아니라 시부가 떠난 뒤 입이 근질거리고 괴롭힐 사람이 없어져서 저희 집에 온 걸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들이 적응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도 점점 더 안 좋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시모는 이런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이번 달 안으로 집 알아보셔서 그만 나가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나보고 지금 나가라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어쨌길래 나가라는 거니? 나도 이 집에 살면서 마음 편한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붙어 있는 건데 어떻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내칠 수가 있는 거니? 너희들 좀 전에 나갔다 오더니 싸우고 들어온 거야? 네, 어머님 때문에 저희 이혼하게 생겼어요.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돼지우리지?
저도 정말 많이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봐드리겠어요. 어머님은 우울증이라면서 왜 약은 건들지도 않으세요? 저 약봉지들 보세요. 타놓기만 하지 한 번도 먹은 흔적은 없잖아요. 우울증은 그냥 하는 말이고 혼자 있는 게 심심하니까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며느리 집에서 살고 싶어 우울증 핑계로 들어온 거잖아요. 아, 그만 좀 하라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래? 지금 저 모습이 정상인 것 같아? 우울증은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정상인 것 같이 보여도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 당신이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 달라고 했잖아.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가는 게 더 안 좋은 거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얼굴 붉히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이러는 게 오히려 도움 안 되는 거 몰라? 당신이 근처로 집 알아봐 드려. 이게 아주 좋게 얘기하니까 시애미를 아주 우습게 보네. 예,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야?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내 성격 몰라서 그래?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너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니? 너는 집안의 가장이란 놈이 마누라한테 찍소리 못해서 잡혀 살기나 하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나는 평생 이 집에서 붙어 살 거니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어느 시애미가 며느리 집에서 집안일을 하니? 막 나가는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작은 방에 있던 시모의 짐을 챙겨 거실 밖으로 전부 꺼내 놓았어요. 막무가내인 시모와 제 편이 아닌 남편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효자 아들 평생 끼고 살라며 남편의 옷들도 전부 거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저보고 뭐 하는 짓이냐며 얼굴을 붉히면서 저를 막아섰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더는 두 모자를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남편과도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두 모자는 분노한 저를 말렸고 저는 두 모자의 짐을 거실 밖으로 전부 빼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벨소리에 잠깐 동안 흥분이 가라앉게 된 저는 연락이 온 번호를 보게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숨을 고른 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낮에 전화 통화를 하지 늦은 저녁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데 예고도 없이 전화가 와서 느낌이 좋지 않아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였죠. 저희 집과 친정의 거리가 꽤 먼 편인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두 모자도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곤 뒤따라 오려 하길래 집 정리하고 애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두 모자와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것보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그렇게 도착한 뒤 엄마의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일어나지 못하시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식당을 운영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척추 압박 골절이 돼서 몇 달간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고 쉬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다행히 뇌출혈이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엄마 곁에서 간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며칠 뒤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었는데요. 저는 아빠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워낙 어렸을 적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죠. 아빠랑 둘이서 장사하시던 식당을 떠나고 싶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한 곳에 계셨지만 워낙 식당 일을 오래 하셔서 몸에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몇 달간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를 집으로 모신 뒤 두 모자에게 진지하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랑 어머님이 당분간 저희 엄마를 잘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집에서 나가기 싫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했으면 제가 부탁하는 것도 들어주셔야죠. 일방적으로 저만 희생하는 건 아니죠. 아까 전화통화로 이 사람한테 대충 설명했지만 저희 엄마가 몇 달간 허리 때문에 누워만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어머님이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서로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서로 얻는 게 있어야 균형이 맞는 거죠. 어머님은 혼자서 지내고 싶지 않아서 저희 집에 눌러 앉으셨으면 제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노력해야 잘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사돈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온 건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나도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네가 좀 이해해주고 넓게 생각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다니까.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앞으로 서로 좀 잘 좀 지내자.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 눈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가족 일이라면 양팔 걷고 나서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엄마가 못하는 건 내가 뒤에서 또 챙겨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지내는 거다. 글쎄,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거겠지. 서로 원하는 걸 얻으려면 같이 잘해야 되는데 당신이랑 어머님이 내가 부탁한 걸 잘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제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탁하는 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네가 2번이나 얘기했는데 전처럼 똑같이 행동하겠니? 그나저나 사부인께서 앞으로 2달 정도 요양을 해야 된다고? 2달에서 3달간 화장실을 제외하곤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대요. 허리 쪽 인대가 늘어나면서 척추 압박 골절까지 생겨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가 봐요. 아무래도 식당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 허리를 자주 반복해서 쓰니까 무리가 온 것 같은데 좀 쉬면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허리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남편한테 설명한 뒤 회복하는 시간 동안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남편이 시모와 대화가 끝났다면서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라고 했어요. 시모가 예전에 요양시설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를 보살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을 하더니 남보단 그래도 가족이 편하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날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도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진 거라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신 거였고 화가 났지만 시모가 그동안 저희 집에서 얹혀 사신 걸 생각하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부탁하게 된 거였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전원주택이라 방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불편함 없이 같이 지낼 수 있긴 했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시모가 간호를 잘해주냐고 여쭤봤는데 많이 도와주고 있다면서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하필 엄마가 다치셨을 때 일이 한창 바쁜 시기라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서 일이 바쁜데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걸 보곤 부장님께서 반차를 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없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말만 믿고 있을 수 없어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부장님이 반차를 내주셨을 때 거절하지 않고 급하게 집으로 향했었죠. 엄마가 항상 저에게 두 모자가 잘 챙겨준다고 했지만 뭔가 느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불시에 집에 발을 들인 순간 경악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고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엄마 방에서 시모의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출근 중이어야 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느낌이 좋지 않아 문틈 사이로 방 안을 지켜봤는데 그때 시모가 누워있는 저희 엄마의 얼굴에 생선 대가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곤 시모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왔어요.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거지. 손은 멀쩡하잖아요. 다 발라먹긴 했는데 잘 보면 뜯어먹을 게 몇 군데 보일 겁니다. 일단 그걸로 욕이나 좀 하세요. 엄마, 그래도 살도 없는 다 발린 생선 대가리를 장모님 얼굴에 던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알면 노발대발 난리도 아닐 텐데. 사돈이 그럴 성격인 것 같아? 멀리 지방에서 지내는데 괜히 사돈 때문에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자기 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러 바치겠어? 그러는 순간 내가 며느리 가만둘 것 같아? 사돈, 상황 파악 잘하세요. 그리고 너는 어두육미라는 말도 모르니? 생선은 몸보다 머리가 맛있는 법이야. 뭐 하세요? 옆에 떨어진 조기머리 마저 뜯지 않고 이 집에서 사는 거 눈치 보여 죽겠는데 사돈 때문에 더 힘들어져서 제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하필 타이밍도 참 거지 같네. 주식으로 돈을 다 말아먹어서 오갈 데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는데 사돈 평간호나 하고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 처분한 걸로 우리 집 근처로 알아보라고 했는데 큰돈 좀 만져보겠다고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가지고 있던 전 재산 전부 다 날렸잖아요. 엄마 때문에 나도 그 사람 몰래 가지고 있던 돈 전부 다 쏟아 부은 거 알죠? 카드론까지 받아서 그 사람이 알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요. 장모님, 이 일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희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그 사람만 보려 하지 말고 어머님 손주도 생각을 하셔야죠. 니들이 인간이야? 내 딸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딸 등골이나 빼먹으려 들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람은 항상 그 입이 문제야. 조용히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모는 밥풀이 묻어있던 밥숟가락을 들더니 저희 엄마의 입술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두 눈이 돌아버려 문을 활짝 열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거실로 끌고 나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머리털을 전부 다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불시에 나타나자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잠깐 동안 당황하더니 시모가 살려달라는 말에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말리려 하길래 시모를 패대기 친 뒤 남편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난리를 치자 두 모자는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집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분노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보이시는데 제 마음은 찢어질 것처럼 아파지더라고요. 저 또한 엄마의 입술 주위에 묻어있는 밥풀과 옆에 떨어져 있는 다 발린 생선 대가리를 치우면서 눈물을 흘렸고 두 모자를 절대로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엄마를 안정시켜드린 뒤 집안에 있던 두 모자의 물건들을 전부 다 빼서 집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
두 모자가 급하게 도망을 치는 바람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는지 제가 집어던진 신발을 주워 신고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말을 붙이려 하길래 현관문 앞에 있던 우산으로 남편을 향해 휘두르면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며 좀 전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했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게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더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달려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제가 들었던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려 오갈 데가 없다며 집을 구할 돈을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사정을 봐달라고 하길래 다리를 잡고 있던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대꾸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라고 판단했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어요. 두 모자 행동을 어느 누가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이미 저 몰래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돌려막기까지 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볼 수 없어 이혼을 선택했고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재산 분할 중 제가 받을 위자료를 포함해서 더 받아낸 뒤 남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어떠한 접근도 전부 다 차단을 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생활고에 많이 힘들었는지 시모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언성을 높이면서 다툰 적이 있었는지 두 모자가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남편이 시모를 밀치면서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상당히 큰 사고를 당했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어요. 경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시모가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카드론 대출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모가 사고로 인해 경추 손상 전신마비까지 와버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되었죠. 이 문제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저와 엄마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오열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지 땅을 쳤지만 본인이 저지른 업보이니 어쩌겠어요.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겠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부부 생활이 시모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시부가 집을 뛰쳐나가셨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시모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지금쯤 땅을 치고 있겠죠. 두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징인 것 같네요. 앞으로 평생 자신들의 과거를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간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보단 배려와 평화를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관계 때문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라 현재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차에 저는 9살 딸과 8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뭐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의 월급날이 되었을 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 해도 많이 벌어봤자 월급 400 정도였는데 그때 들어온 돈은 500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 다닌 지도 오래됐고 야근도 자주 해서 그런지 대표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월급을 500이나 맞춰주셨다는 말에 고생한 만큼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 500만 원씩 꽂히는 월급에 저희 가족의 삶에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자주 갖지 않았던 외식도 몇 번씩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남편한테 용돈도 올려주고 나머지 좀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죠. 힘들게 한 달 내내 야근해야 겨우 400 턱걸이였는데 똑같이 고생하고 매달 500의 월급이 들어오는 건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좀 더 여유 있게 상환하면서 저희 가족의 행복 지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었어요. 작년에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었죠. 남편의 능력을 인정하고 좋게 봐준 만큼 저 또한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야근하는 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서 야식이라도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출출할 시간에 맞춰서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죠. 양손 가득히 들고 있는 야식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께 전철민 과장 아내라며 야식을 가져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순간 직원분께서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꺼내었어요. 남편은 이미 1년 전에 퇴사를 했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들고 있던 야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들었던 터라 재차 물어봤지만 확실하게 퇴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치솟은 월급도 의문점이었지만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모든 걸 숨기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힘들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얻은 거라곤 남편의 퇴사 소식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 때문에 퇴사하고 저에게 거짓말까지 했었는지 그 이유를 바로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던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그날따라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두 눈으로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날은 저도 남편한테 평상시 때처럼 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남편의 모든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날따라 일찍 잠이 들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잠 한숨 못 자고 통장에 찍혀있던 월급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말하는 걸 꺼려 했었기 때문에 통장에 전에 다니던 회사명으로 계좌 이체를 했었을 테고 저는 그걸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받았었기 때문에 남편이 무엇을 하고 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1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왜 월급이 올랐는지 그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려는 남편한테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 은근슬쩍 물어보면서 표정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 오늘도 야근해? 요즘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당신 몸이 점점 안 좋아질까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네. 야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 그래도 월급은 많이 들어와서 좋잖아. 오늘도 어김없이 늦으니까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그럼 내가 애들이랑 야식이라도 싸서 가지고 갈까? 요즘에 월급도 오르고 대표님이 당신을 좋게 봐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경 좀 써달라고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야 당신을 더 좋게 봐줄 거 아니야. 내조를 잘해야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오늘 저녁에 당신 얼굴 보러 회사로 찾아갈게. 뭐? 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거야. 한창 바쁜 시간인데 당신이 애들까지 데려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내가 시키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요즘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당신이 애들 데려오면 대표가 기분 좋아하겠어? 일하는 것도 흐름이 있는 거라고. 남편은 제가 회사에 찾아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남편이 회사를 퇴사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죠. 저와 계속 대화를 섞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아침도 먹지 않고 절대 회사로 찾아오지 말라며 재차 강하게 얘기한 뒤 서둘러 집을 빠져 나갔어요.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남편의 뒤를 밟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있었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며칠 동안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증거물을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자고 있을 때 지갑이나 핸드폰을 살펴봤지만 크게 발견된 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조사해 봤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매일 타고 가는 차 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시동을 켜고 매일 출발하던 목적지를 확인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어디서 많이 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항상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도착했던 그곳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저희 친정집 주소였고 남편이 왜 친정집에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내비에 찍혀 있던 친정집에 차를 주차시킨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적지라 저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죠. 저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때 무조건 따라붙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겠다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서둘러 남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남편이 차를 멈춘 곳은 저희 친정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움직이지 않고 차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멈춰섰고 그 차 안에 남편이 올라탔어요. 저는 그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바짝 쫓아달라고 부탁한 뒤에 한참 동안 의문의 차량을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달려 어느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그 건물 안에서 저희 아빠가 뛰어나오셨고 차에서 내리는 남편을 반겨주며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얼굴로 건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택시 기사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확실치는 않지만 이 건물을 봤을 때 대충 짐작이 하나 가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아마 남편분께서 노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노름이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 제가 결혼을 했겠어요? 기사님께서 그건 잘못 짚으신 것 같네요. 저도 그냥 짐작일 뿐이지만 건물 안으로 남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주위를 살피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저 건물에 유독 눈에 띄는 간판 하나가 보이죠?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간판이 제가 봤을 때 꾼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택시밥을 오래 먹다 보니까 저런 곳 대충 알고 있는데 방금 어떤 어르신께서 그쪽 남편분을 데리고 급하게 들어가셨잖아요. 무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눈빛이던데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겠습니다. 저도 손님 남편분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손님보다 인생을 좀 더 경험해 본 바로는 거의 확실한 것 같네요. 저는 택시 기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어요. 저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노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 빠지면 대부분 돈을 탕진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고정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긴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에 기사님이 알려주신 건물로 가기 위해 5층을 누른 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꽤 많은 노인분들께서 웅성거리며 한자리에 모여 있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경하듯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래? 절대 못 이긴다니까. 이 바닥에 적수가 없다고. 오늘은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도 되겠어? 내 사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겠어? 도전할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 들어와. 왜 이리들 조용해? 없는 거야? 전서방,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할까? 오늘 저와 약속했던 사람이 있긴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줄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뜯어 먹어야 되는데 벌써 돈이 탕진됐나 봐요. 지금 여기서 다들 뭐 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빠가 이 사람 끌어들인 거예요? 회사까지 퇴사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짓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노름은 싫다고 했었잖아. 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던 사람이 여기서 돈 땄다고 좋아하고 있어? 여보?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노름이 아니야. 순전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당신이 상상하는 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건전한 거라고. 머리 싸움으로 노력해서 얻은 거라니까. 내기와 노름은 전혀 다른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나가자. 이건 어찌됐든 땀 흘려 버는 돈은 아닌 거잖아. 당신이 1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 얼마 전에 내가 회사에 다녀갔었어. 당신이 야근한다고 해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야식을 준비해서 찾아갔었다고. 그런데 퇴사한 지 1년이나 됐다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1년간 속이는 일은 전혀 없었겠지.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이딴 거 당장 때려치워. 이런 것도 모르고 나는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데. 일단 진정하고 아빠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건전한 게임이야. 너도 알고 있는 거잖아. 주위 사람들 좀 봐봐라. 다들 그냥 바둑 들어 온 것뿐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서로 잘났다고 내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서방과 한판 했던 게 소문이 나면서 서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길래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전료를 받기 시작한 거야. 노름과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 전서방이 얼마나 많이 이겼으면 이거 봐봐라. 상당히 많은 돈이 쌓여 있잖아. 나는 지역적으로 꽤 입소문이 난 사람들을 섭외해서 대전료를 받고 전서방과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이기면 그만큼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잖아.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큰 이익 아니겠소? 전서방은 재능이 있다니까.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밥이나 먹으러 나가자. 너도 전서방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서방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니까. 바둑이 노름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이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건전한 거라고. 1년 동안 너희 가족 굶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쥐어줬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알고 보니 아빠가 남편을 끌어들인 거였어요. 항상 명절 때면 아빠와 남편이 같이 바둑을 뒀었는데 그때 두 분이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기 바둑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아빠는 남편의 실력을 보고 저 몰래 설득을 시킨 거였죠. 그렇게 속여온 지 1년 만에 저에게 모든 게 발각되어 버린 거였어요. 남편은 속여서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솔직하게 말을 하려 했지만 제가 거부를 할 것 같아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계속해서 내기 바둑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세웠죠. 그곳에선 대화 자체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저희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시켰죠. 전서방이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여태껏 월급 한 번 구멍나지 않고 채워줄 수 있었겠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원을 찾아봐야 할 정도라니까. 아빠랑 전서방 믿고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게 성공하는 길이야.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 언젠간 그게 한번 데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전국에 이 사람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신 아직 나이도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인 회사로 들어가는 게 나아. 당신이 어렸을 적부터 바둑을 뒀었다고 나한테 몇 번을 말은 한 적은 있었지만 이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잖아. 어찌됐든 합법적인 건 아니니까 노름이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이런 식으로 돈 벌어오는 건 원하지 않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 그만큼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당신을 존경해 왔었는데 나 몰래 우리 아빠한테 꾀임에 넘어가서 내기바둑을 했다는 게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한 번만 더 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너는 무슨 애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재능이 있으니까 돈도 벌어오는 거지. 전서방이랑 바둑 두는 사람들이 눈뜬 장님인 줄 아니? 다들 실력이 좋은 사람들만 찾아온다고 그랬어. 이 정도 실력을 썩히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전서방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엄마는 딸한테 그런 말 말곤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딸을 생각해 준다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라고요. 돈 덜 벌어도 되니까 정상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돈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주위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더니 지금 당신이랑 아빠, 엄마 전부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벌써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차라리 기원인가 뭔가 그거 차려서 손님들 받고 수강생도 키우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건 돈이 안 되잖아. 내 실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푼돈이나 벌어야 하냐고. 다음 달에 상당히 큰 건이 하나 들어왔어. 그것만 이겨도 우리 가족 몇 년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다고. 집안의 가장을 믿어줘야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랑 우리 애들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왜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데 머리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라도 했으면 좋겠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막을 거야.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너 자꾸 삐타선 탈 거야? 지금 우리만 동의한 줄 아니? 사돈 집안에서도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적극 찬성했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저만 빼고 온 가족이 지금의 상황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돈 맛을 봐서 그런 건지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께서 다음 달에 있을 대전료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바둑으로 돈을 번다는 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웠었죠. 남편은 이번에 이기면 한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곤 했지만 저는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어요. 이미 엎어져 버린 상태라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너, 지금 내 아들 컨디션 안 좋아지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어머님, 왜 이런 심각한 일을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그 일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내조를 잘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쳤으면 좋겠니? 우리 2억, 사돈댁 2억 들어갔다. 이기면 그 금액의 2배 받을 수 있다고 했어. 누가 봐도 이건 건전하지 못한 거라고요. 말로는 노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노름이 아니에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이미 태전료 지불했고 약속까지 전부 다 잡았다니까. 네가 계속 이럴수록 우리만 불리해지는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컨디션 조절 못해서 폐하길 원하는 거니? 내 아들 바꿔봐라. 할 말 있으니까 빨리 바꿔보래도. 내 아들이 너 옆에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시모가 난리를 치시자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건네줬어요. 시모와 남편이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더니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고 시댁에서 한동안 오지 않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나가는 순간 이혼할 거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한 길이라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달라고 했지만 제 말에는 두 귀를 닫아 버리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도 찾아가 봤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자 넋이 나간 상태로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경찰한테 신고조차 할 수 없었죠. 경찰한테 신고를 하는 순간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미리 대전료를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아빠가 쓸데없는 행동은 삼가하라며 한순간에 더 큰 피해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저도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이미 온 가족이 내기바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고 남편이 돌아오면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현관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서로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아니, 내 아들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2억을 투자했는데 한 판도 못 이기고 완패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아유, 사부인. 다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전서방보다 잘할 거라고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고요. 자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손해본 금액을 최대한 빨리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기원들 돌아다니면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계기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천서방.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천서방을 믿고 있네.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버는 돈도 꽤 됐었잖아. 금판만 뛰어들지 않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무슨 소리야. 남자가 금판에서 놀아야지. 푼돈 벌어서 언제 부자 되겠어?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천서방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뿐이야. 일단 돈부터 마련하자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뭘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정신들 차리라고요. 여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지? 그게 한탕만 하고 손 터는 걸로 하자. 나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일단 이 집부터 빼자. 저는 남편이 집을 빼자는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들어서 확인해 보던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보단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나뉘게 될 재산을 가지고 또다시 내기 바둑을 시작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남편을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끝내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남남이 되었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제 손으로 가족 모두를 경찰에 넘기는 꼴이 되어 버렸지만 저는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크게 처벌을 할 수는 없었는지 집행유예로 빠져나와 또다시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제가 가족 모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연을 끊어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았고, 지금 현재 저는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태로 가족들과의 연락을 완전 차단해버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은 저희 부모님 집과 시댁집까지 전부 다 거덜나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뭐든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 끝은 안 좋은 결말이 찾아오는 것 같네요. 앞으로 평생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게에 전 남편이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직원들이 저희 대신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했었는데, 그때 전 남편이 육회집에 왔었고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가게에 있었다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겠지만 없는 사이에 들어왔던 거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다시 가게를 나왔을 때 전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도 당황스러운데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육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며칠 동안 죽다 살아났다며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면서 1,500만 원을 청구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놀란 저는 식중독에 걸린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었고, 전 남편이 제가 이 식당의 사장이라는 걸 식당 내부에 걸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저에게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려는 행동 같아 보였어요. 전 남편과는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폐업하게 만들겠다면서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 남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과거의 전 남편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술을 진탕 먹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결혼 이후 남편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오던 저는 함께 살아오면서 점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도 술에 취해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실망스러워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했는데,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편이 저에게 손을 올리려 휘둘렀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라서 피할 수는 있었지만 저를 노려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던 그 눈빛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술도 많이 마시지만 난폭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저에게 손을 올린 이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었다 해도 아내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확실하게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면 갈라서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날에 먹었던 술 때문에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저도 출근을 해야 돼서 남편을 계속 깨웠지만 일어나지 못하길래 실망스러운 모습에 짜증이 확 밀려온 저는 찬물을 냅다 들이부으려 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확인해 보니 사장님으로 저장이 되어 있길래 일단 받게 되었죠. 안 팀장,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어디쯤 왔어? 거의 다 온 거야? 아, 왜 말이 없어? 설마 또 시작이야? 결혼하고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만.
그 버릇 또 나오는 거야? 나니가 불쌍해서 계속 데리고 있었지만 책임감 없이 다닌다면 나도 월급 주는 게 아까워서 더는 안 팀장과 함께 할 수가 없겠네. 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계속 깨우고 있긴 한데 어제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이라 깨어나는 대로 회사로 바로 보낼게요. 재수씨?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안 팀장 그놈 재수씨 만나고 나서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재벌은 난 못 준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저러는 거 보면 그놈은 그 버릇 절대 못 고쳐요. 재수씨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더 피해보기 전에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시간 지나면 정신 차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간 시간만 버리고 후회만 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놈이 하도 불쌍해서 여태껏 데리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 보면 걔는 글러먹었어요. 그놈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아세요? 술만 먹으면 개가 돼서 물건 때려 부수는 건 기본이고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 붙으면 그게 여자라고 해도 주먹부터 올렸어요. 그놈이 언제 또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재수씨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여동생이 있어서 동생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결혼 생활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그리고 그놈한테 오늘부로 회사에 안 나와도 된다고 전달해 주세요. 저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과 통화 후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과거의 행동을 듣게 되었고 손버릇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날의 남편이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던 행동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더해 퇴사 처리까지 되어버렸으니 저도 더 이상은 화를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부으려 했던 찬물을 남편의 얼굴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고 찬물을 뒤집어 쓰게 되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욕을 하며 화를 냈어요. 회사 출근 안 할 거야? 언제까지 퍼질러 자고 있을 건데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회사에까지 피해를 주는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사장님이 전화하셔서 더는 못 봐주겠다고 퇴사 처리까지 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그리고 술을 먹어도 곱게 먹어야지. 나한테 손까지 올리려 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방금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들었거든? 다른 건 몰라도 여자한테 손을 올리려는 건 우리 관계에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야. 어제 나한테 손을 올렸던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 안 그래? 나도 어제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 좀 하다 보니까 술을 좀 과하게 먹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1년간 같이 지내왔으니까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나도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어제 잠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전에는 실수한 적 없었잖아. 사장님한테는 내가 가서 얘기 좀 잘해볼게. 그래도 내가 그 회사에 다닌 지 벌써 7년이나 됐는데 쉽게 퇴사 처리하진 못할 거야. 서둘러 준비해서 나갈게. 사장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어. 더 이상 봐줄 수 없대. 당신이 일하던 자리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있나 봐. 그리고 나도 당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아침부터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앞으로 잘한다고 하잖아. 이 사장은 내가 이러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남편은 회사 일부터 급하게 정리하고 오겠다면서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며 대충 옷을 갈아입은 뒤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저도 그제야 출근을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던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퇴근하고 들어와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길래 그때부터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침에 심각하게 대화를 했으면 반성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또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왔길래 더 이상 믿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놈이 저를 보자마자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는지 저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내가 어느 정도 맞춰주고 사니까 내가 아주 우스워 보이지? 내가 술 마시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회사에 찾아가 사장님한테 좋게 해결하자고 부탁했는데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주더라고. 7년을 밑에서 개같이 일해줬는데 술 좀 먹고 늦은 거 가지고 나를 내치고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을 앉혀?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술을 안 먹고 제정신으로 있겠냐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는데 오늘만큼은 당신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사장님이 잘못한 줄 알겠네. 네가 그동안 보인 행실이 얼마나 개차반이었으면 퇴사 처리를 했겠어. 사장님이 불쌍해서 데리고 있어준 거라던데? 일자리를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똑바로 행동할 생각을 해야지.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얘기하더니 아주 꼴 좋다. 어차피 나도 너랑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해도 일단 나와 먼저 대화를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신 차리고 오늘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게끔 행동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새벽 4시가 다 되어서 들어온 당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아. 그냥 앞이 캄캄한 암흑 같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우리 여기까지만 해. 네가 뭔데 그런 결정을 내려?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어? 오늘 같은 날은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냐? 눈 돌아버리는 거 보고 싶어? 왜? 술도 먹었고 기분도 안 좋은데 내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화가 많이 났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어제처럼 내 얼굴에 또다시 손을 올리려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죄다 주워들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는데 남편은 더욱더 난리를 쳤어요. 망치로 문을 때려 부순 뒤 방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경찰서에 신고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경찰이 왔을 땐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보니 병원에 있더라고요. 희미하게 눈을 떴는데 양가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고 제가 왜 병원에 누워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딸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얼마나 세게 우려쳤으면 정신을 잃어서 병원까지 왔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제 아들에게 대충 들어보니까 며느리도 잘한 게 없더구먼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대사 처리가 되니까 그게 마음 아파서 술 좀 마신 거 가지고 엄청 닥달했었다는데요. 그런 성격의 며느리였으면 애초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봤으면 일단 위로부터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전에 행실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잘린 거라는 둥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죠. 저는 맞을 짓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내 딸을 데려가기로 했으면 그만큼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술 퍼먹고 저주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 되겠구만. 양가 부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게 되는 일까지 생겨버리게 되자 저에게 해를 가한 그놈을 절대로 선처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린 뒤 그만하라고 힘겹게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충 합의하고 끝내자면서 엄마를 뿌리치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 너한테도 아예 잘못이 없는 건 아니잖아. 내 아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으니까 지금 그 꼴을 당한 건데 왜 내 아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니?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최대한 좋게 합의 보고 끝내는 걸로 하자. 병원비랑 이혼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조용히 갈라서면 되잖아.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나 보네.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대충 합의 보고 끝내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아들이 나를 속이고 결혼까지 한 건데 뭘 잘못했다는 거야? 술 처먹고 여자에게 손을 올리는 게 맞는 거야? 당신들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속이고 그놈과 결혼하게 맞는 거 아니야? 여자한테 손버릇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 이런 사실 숨기고 결혼시킨 거 사기 결혼에 성립이 되는 거 알고 있지? 합의? 웃기지 마. 나는 그 자식 콩밥 먹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우리는 변호사 선임 안 하니? 사기 결혼이라고? 우리야말로 사기를 당한 거지. 조신한 척하면서 평생 내 아들과 잘 살겠다고 데려갔으면 잘못을 했어도 이해해줘야 되는 건데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우리가 가해자라고? 네가 애초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내 아들 너한테 주지도 않았어. 너 지금 병원에 입원한 것도 꾀병 아니야? 일부러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갈 생각 아니냐고? 지금 환자인 내 딸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달린 입이라고 말을 막 하네. 우리는 절대로 합의 같은 거 없고 무조건 법적 대응할 거니까 당장 나가. 엄마가 시모를 가로막은 뒤 당장 병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엄마를 밀친 뒤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면서 삿대질을 해댔어요. 합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무서운 눈빛으로 저에게 협박하길래 삿대질하는 손가락을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개가 됐다면서 저에게 물린 손가락을 빼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럴 때마다 더 세게 물어버렸어요.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지만 그 인간 때문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저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에 화가 나 시모의 손가락을 물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간호사들까지 모여서 시모와 저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고 시모는 손을 움켜쥐며 병실을 뒹굴었어요. 아쉽게도 약간의 상처만 났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선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았지만 그건 저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고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애가 없다는 게 다행이긴 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됐을 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게 해준 한 사람을 만나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할 만큼 저에게는 매일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까지 둘 낳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한국 땅덩어리가 좁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많은 인구 속에서 또다시 마주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죠. 그것도 하필 저희 부부가 식당을 비운 사이 전 남편이 왔던 거였고, 저희 가족 사진이 카운터에 걸려 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는 남편과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자리에서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장사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 적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누구나 힘든 시간들은 있지만 그래도 자리가 잡히니 저희 가족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전 남편이 저희 부부가 없을 때 육회를 먹고 돌아간 뒤 식중독에 걸렸다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을 땐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육회집이다 보니까 위생 관련해서는 철저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전 남편이 육회를 먹었을 때 다른 손님들도 상당히 많이 다녀갔었는데 조금도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은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 남편이 제가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고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걸 보고 돈을 뜯어내려고 계획한 걸로 보였어요. 그럼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내가 먹은 것만 문제가 됐겠지. 소주 한 잔 생각나서 오래간만에 육회집에 들렀는데 네가 사장이었냐? 너 때문에 내가 1년 6개월 징역살이 한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 성격 모르는 거 아니지? 그때 여기서 육회 먹은 것 말곤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다고. 식중독 때문에 며칠간 고생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1,500만 원도 싸게 해준 거야. 앞으로 여기에서 장사 못하게 깽판 한번 쳐볼까? 내가 입 한번 놀리는 순간 여기 식당은 폐업이야. 좋게 말할 때 내가 청구한 위자료 당장 토해내. 장사 그만하기 싫으면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네 놈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도 징역 살다 오면 정신 차리고 살 줄 알았는데 다른 가게에서도 이런 식으로 돈 뜯어먹고 살고 있었냐? 너한테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고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우리 식당에서 먹은 육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서 다시 찾아와.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일단 의료 내역서 가지고 찾아오면 너한테 뭐라도 떨어질 줄 알았냐? 어느 누가 정신 나갔다고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줘.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그만 나가지. 말로 해선 안 되겠구만. 너 오늘 장사 다 한 줄 알아? 원하는 조건 맞춰주지 않으면 너희 가게 망하게 한다고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전 남편은 제 얼굴을 청구서로 후려친 뒤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면서 홀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 전부를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보다 지금 이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미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지 10년 전보다 얼굴 상태도 안 좋아 보였고 옷차림 또한 지저분한 게 언제 씻었는지 모를 정도로 위생 또한 상당히 안 좋아 보였어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식당 CCTV에 전부 녹화가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식당 내부를 전부 다 때려 부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전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치던 전 남편은 거칠게 숨을 고르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온 남편이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난장판이 되어버린 식당을 한번 훑어보더니 전 남편에게 달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나 기억 안 나냐? 얘 봐라.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네. 8년 전에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너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내 눈 똑바로 봐봐. 야, 나는 아직까지 너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 안상태. 내가 처음 오픈한 가게에 와서 결국 폐업까지 하게 만든 개 같은 놈.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나는 오늘 그쪽을 처음 보는데 나 때문에 폐업이 되거나 장사가 안 된 식당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네가 그때 내 식당에서 밥 먹고 간 뒤로 식중독에 걸렸다며 위자료 청구했었잖아. 나는 그때도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좋게 넘어가려 했었어. 병원에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는데도 행설수설하면서 무조건 돈부터 요구하길래 그냥 내쫓아 버렸는데 그날이 있고 난 이후 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는 소문이 퍼졌고 동네 카페에까지 안 좋게 소문이 퍼지면서 내 식당엔 위기가 찾아와 거짓 소문이라고 해명글까지 올리며 노력을 했지만 한번 생긴 불씨는 결국 폐업까지 가게 만들었어. 나는 그때 우리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복통 유발되었다는 진단서에 적혀있는 이름 석자 안 상태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너는 내 인생을 망쳐놓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냐? 너 오늘 잘 걸렸다. 남편의 과거에 대해 그날 처음 들었는데 전 남편과 지금 현재 남편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저 또한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사이 경찰들이 들어와 겨우 중재를 시켰고 전 남편이 저희 가게로 찾아와 행패 부린 거에 대해선 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전 남편에 대해 경찰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저희 식당 말고도 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피해봤던 식당 사장님들을 한데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닌 두 번 다시 사회에 발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합의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을 받게 된 전 남편은 징역살이는 하고 싶지 않았는지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것 또한 가식인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다른 사장님들 또한 조금의 선처도 없이 합의는 하지 않았고 결국 전 남편은 이 문제로 2년 동안 징역살이를 다시 하게 되었네요.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전 시부는 현재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계시고 전 시모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일당직으로 건설 현장을 전전하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네요. 만약 제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저 또한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인생을 종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징역을 살고 나온다 해도 그놈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에 나올 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하나뿐인 배필을 만들 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